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영준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아까 보셨는데 굉장히 잘하죠? 저도 오늘 이 결과를 처음 봤는데 이 연구를 하고 그 현재 개발된 봇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한편으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 연구가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고 먼저 강화학습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에이전트, 플레이를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게임이 되는 엔바이러먼트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는 엔바이러먼트로부터 스테이트, 게임의 상황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게임의 화면이 있으면은 뭐 이런 픽셀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BW API를 이용해서 이제 스테이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은 액션을 에이전트가 내려주게 되고, 이 내린 액션을 바탕으로 엔바이러먼트에서 그 플레이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은 그 플레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리워드를 보상으로 받을 거예요. 이 리워드가 되게 컸으면 내 액션이 되게 좋았구나. 반대로 리워드가 뭐 작았으면은 내 액션이 별로였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좋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맨 처음에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트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아타리의 수많은 게임들이 이미 정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둑마저도 정복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은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받는 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타리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인트로덕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 처음 이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 트라이한 게 2013년도였어요. 그때 이미 사람 이상의 플레이 수준을 보였고요. 그래서 학습한 지 10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이제 나올 겁니다. 얘는 아직 10분밖에 아타리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뭐 대충 움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어요.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능숙하게 해요, 이제. 벽돌을 막 깨기 시작하죠. 아주 잘 받아쳐요. 계속 학습이 진행되고 한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꼼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왼쪽 모퉁이를 계속 파고 있어요, 얘가 의도적으로. 왜 파는지는 이렇게 이 안에서 튀겨가지고 벽돌이 저절로 다 깨지게. 사람이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수만 번의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액션을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적용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먼저 이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타리 게임을 풀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딥QN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고요. 이 딥QN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 한 80, 90년대에 이미 나온 큐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큐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그게 좋은 액션인지를 평가하면 굉장히 좋은 액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Q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Q라는 거는 게임의 상태, 이 스테이트와 액션을 넣어주면은 Q라는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의 expectation, 얼마나 내가 리워드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Q러닝 같은 경우에는 액션,
액션 디멘전이 있고 스테이트 디멘전 이런 행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행렬에 이 스테이트에 이 액션을 하면은 Q밸류가 몇이다. 이걸 테이블 형태로 다 기록을 해놓고 이 수식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픽셀 정보를 스테이트로 썼을 때는 이 스테이트가 너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이 Q라는 함수를 바로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DQN의 컨트리뷰션입니다. 학술적인. 그래서 기존의 큰 사이즈의 매트릭스 대신에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게임의 픽셀 정보를 그냥 그대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이용해서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브레이크아웃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지 그 세 가지 액션에 대해서 각각의 Q밸류를 매번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Q밸류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한 Q밸류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Q밸류가 나오겠죠? 그때 최적의 액션은 argmax 해가지고 어떤 Q밸류가 가장 큰지 어떤 액션에 대응되는 Q밸류가 가장 큰지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크래프트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는 강화학수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partially observed state. 아까처럼 게임 화면을 전체를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이 안개라는 게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다 알 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길어요. 초당 24프레임씩 스테이트가 계속 넘어오게 되는데 통상 프로게이머들이 했을 때 20-30분 정도를 플레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겠죠. 이 경우에 이제 승패로 리어드를 부여하게 되면은 학습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의 스페이스도 굉장히 커요. 내가 이 유닛을 선택한 다음에 이 유닛을 이 넓은 지도 안에서 어디를 클릭할지 어디로 이동을 할지 아니면 공격을 할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유닛도 하나가 아니에요. 뭐 저글링만 다 가득 뽑았을 때 최대 400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400마리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실제로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논문을 하나 최근에 발표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아직 우리도 해결 못했다.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를 담은 페이퍼를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딥마인드만 스타크래프트를 하냐? 제가 과거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페이스북이 했던 연구가 있고요. 아까 뭐 체리파이 같은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강화학습 연구,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도 이렇게 대형 IT 기업 위주에서 이런 스타크래프트를 강화학습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목할 만한 거는 구글 딥마인드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러 개의 유닛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특정 상황을 가정한 미니게임을 이제 일단 대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미니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유닛의 뭐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을 해라. 아니면은 뭐 마린 6마리 대 뭐 저글링 6마리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의 게임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봤을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크로한 컨트롤이 있고 마이크로한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한 컨트롤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지를 의미를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 컨트롤은 그 전략으로부터 나온 유닛들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는 관점에서 이게 탑이고 다운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바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미니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린 6마리랑 저글링이 싸우는 건데 요거는 실제로 제가 해본 거예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해봤는데 잘하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마린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이 저글링들을 다 잡아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니게임이 강화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게임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맵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야를 통상 밝혀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보여드린 강화학습의 4가지 문제점 중에 2가지만 남게 되겠죠. 많은 유닛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이 여러 유닛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액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거는 이 액션을 좀 간단하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은 단위 거리만큼 뭐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하는 액션 4가지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액션. 총 5가지 카테고리컬 액션을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면은 지도학습에 좀 친숙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고로 좀 장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도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는 X와 Y의 페어가 많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강화학습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트와 액션과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디스카운트 팩터, 리어드 펑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함수예요.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액션을 내뱉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X가 주어졌을 때 Y를 내뱉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위해서 학습이 되느냐?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예측한 것과 실제 Y가 차이가 없도록 학습이 된다면 강화학습에서는 내가 앞으로 받을 리워드들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이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거는 내가 미래에 받는 리워드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쓸지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큐뮬레티브 리워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에 한 8, 90년대까지 연구되던 강화학습에서는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를 구하지 않고 이제 딥 아래를 써서 해결을 해보자. 모델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써보자. 라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DQN 계열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Q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소문자 Q로 적었는데 이 Q라는 거는 이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리워드들의 총합의 기대값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Q 펑션을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 F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 시켜보자. 아까 보여드렸던 아타리 게임을 하는 그런 뉴럴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다 되면은 이 Q로부터 이제 가장 Q가 높은 액션을 셀렉션하면 그게 곧 이제 내 액션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여기 나오는 폴리시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에 대한 어떤 확률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냥 Q 거쳐가지 말고 뉴럴 네트워크로 바로 그냥 모델로 만들어 버리자. 그 다음에 학습은 여기 있는 GT라는 거를 그냥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근데 이 DQN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Q밸류라는 게 학습이 진행되면서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보상보다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사태 파악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성능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DQN 모델을 학습시킬 때 뭐 더블링 DQN이라는 아이디어를 쓴 것도 있고 뭐 듀얼링 DQN이라는 알고리즘도 나오게 됩니다. 뭐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론이 나오게 된 거는 결국에 Q밸류를 내가 최대한 현실적인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모델을 바꿔보자 라는 데 모티베이션을 두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썼고 그 다음에 폴리시 그레디언트도 처음에는 이제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이 먼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GT라는 거를 이제 뭐 폴리시를 로그 취해가지고 미분한 양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액터 크리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네, 요렇게 G를 대신하는 Q가 여기 들어가게 됐죠. 이 Q를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액터는 폴리시를 내뱉는 어떤 액션을 결정하는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되는 거고 크리틱이라는 거는 이 Q밸류를 잘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것도 더 이제 개선이 된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 강화학습을 하면서 이제 액터 크리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라는 거는 정의하기로 하나의 유닛, 여기 나와 있는 마린이 6마리가 있으면은 각각 하나의 마린들을 에이전트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또 얘네들이 너무 따라 놀아가지고 너무 따라 놀게 되면은 이 저글링들을 다 잡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너네들이 액션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지만 리어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받아서 너네들은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로 따라 노는데 협동을 하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겠죠? 1번 마린이 본 주변 상황이랑 2번 마린이 본 주변 상황이랑 정보가 쉐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개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액션을 개별적으로 내뱉어라. 리어드는 공통적으로 주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린이 지금 6마리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유닛이 막 200마리까지 가게 되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세타가 모두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동일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1번 마린을 컨트롤하던 2번 마린을 컨트롤하던 동일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정보를 또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쉐어하게 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RNN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응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여기로부터 스테이트 정보가 넘어오게 되면은 각각으로부터 다 전달받아서 마스터 에이전트가 이 정보들을 취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번 마리는 이렇게 움직여, 2번 마리는 이렇게 움직여 개별적으로 액션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RNN을 이용하는 거예요. R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델이 생겼는데 다음 타임 스텝으로 이 정보를 넘겨준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마린이 얻은 정보를 2번 마린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번 마린은 1번 마린과 2번 마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3번 마린으로 또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누적되게 돼요. 그러면은 각 모든 마린들이 정보를 쉐어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액션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한 다음에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게임이 있어야겠죠.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그 엔바이러먼트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린 6마리랑 저글링 3마리. 이거는 도대체 왜 했을까? 라고 의심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은 그냥 어택당만 해도 이기는 건데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해보니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 이거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로 하려고 했던 거는 마린 6마리랑 저글링 7마리랑 싸워서 이기는 이 두 번째 좀 난이도가 높은 이 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정의가 됐으니까 스테이트가 정의가 돼야겠죠? 이 스테이트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현재 내가 관심이 가는 첫 번째 마린에 대한 스테이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XY 좌표, 그 다음에 에너지, 쿨다운이라는 거는 내가 총을 쏜 다음에 그 다음 쏠 때까지의 대기 시간, 그 다음에 커맨드는 내가 이동 중인지 공격 중인지를 알려주는 카테고리칼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은 내가 이동을 한다면 어디로 이동을 할지 그 좌표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하 좌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동 가능 여부를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겠죠. 이 적에 대한 정보는 XY 좌표, HP, 쿨다운, 커맨드, 타겟 XY가 이제 적의 유닛 수만큼 이제 옆으로 쭉 붙게 됩니다. 만약에 저글링이 3마리가 있으면 이런 벡터 3개가 옆으로 붙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글링이 7마리가 되면 이런 벡터가 7개가 옆으로 쭉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유닛당 60개의 피처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 좌우 이동과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할지 말지 이렇게 5개의 범주형 액션을 정의를 했고, 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 유닛을 하나 잡을 때마다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군 유닛이 하나 죽을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는 유닛이 6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60차원짜리 피처를 이렇게 6장 이렇게 쭉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에 대한 피처는 이 두 번째 마린에 대한 스테이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모델에다 태우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요 RNN 모델 중에서도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그래서 LSTM이라는 건 RNN이 좀 더 이제 개선된 모델이고요. 바이디렉션이라는 거는 정보를 공유해주는 방향이 이렇게 원 사이드가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렇게 투 사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은 정보를 잘 쉐어하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이 이렇게 유닛 디멘전이 있고 이렇게 피처 디멘전이 있죠. 그럼 이게 60차원이고 이게 6차원이었는데 요거를 4장을 겹쳐놨어요. 요 4장은 과거의 4개의 타임 스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 프레임을 한 번에 이렇게 3차원 형태의 4차원 형태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얘네들을 이렇게 1 곱하기 유닛당 40개 디멘전의 벡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작업을 거치는 레이어를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에 대한 디멘전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스테이트 디멘전이 40으로 줄고 유닛의 개수는 그대로 6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벡터를 순서대로 RNN에다가 마치 시퀀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 간의 정보가 다 쉐어가 일어나면서 각각의 유닛에 대응되는 최적의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화학습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킬지 좀 시스템적인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BW API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BW AP가 필요한데 저희는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친숙한 파이썬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서버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C에서는 여기 BW API를 통해서 정의한 스테이트를 파이썬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모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쭉 가고 액션이 쭉 전달되는 이런 식의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크래프트는 초당 24프레임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 프레임마다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정도의 컨트롤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실제 실험 환경에서는 10프레임마다 스테이트를 전달받고 액션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학습할 때는 좀 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당 130프레임씩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마린 6마리랑 저글링 3마리 이 쉬운 게임부터 시도를 해봤어요. 처음에 DQN이랑 뉴럴넷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 뉴럴넷을 사용한 거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일반적인 뉴럴넷을 사용한 걸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리어드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긴 게 되는 건데 거의 마이너스 2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아, 정보를 쉐어하지 않으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구나를 저희가 여기서 캐치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한 요 녹색을 보시게 되면은 좀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아주 잘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부분은 다 이기는 그런 성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한 거는 저희가 DQN 말고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액터 크리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바이디렉셔널 LSTM 모델이랑 겹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학습이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요거는 아주 쉽게 압도적인 성능으로 이기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싸우게 돼요. 중구난방으로 막 싸우게 되니까 뭐 빨리 움직이는데 그냥 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학습이 잘 돼가지고 그냥 아주 간결한 움직임으로 저글링들을 다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대단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글링 7마리랑 싸우는 게임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같은 모델을 가지고요.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리어드가 1 이상이면 승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너무 이번에는 저글링 7마리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양한 내가 액션을 랜덤으로 해봐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지니까. 그래서 학습을 한 4만 에피소드라는 거는 이 게임을 4만 판 정도 학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더 이상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리어드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리어드를 이렇게 내 상대방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내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바탕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상대방 에너지는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리어드를 많이 받게 되고 내 에너지를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리어드를 많이 받게 되는 식으로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어드가 한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요 마이너스 4라는 거의 의미는 여전히 게임은 이기지 못하지만 한 저글링 한 3, 4마리 정도는 잡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트라이한 내용이고 이 이후에는 이제 요거를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강화습을 이용해서 아직 마린 6마리랑 저글링 7마리를 이기는 좀 어려운 게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요게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진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요걸 통해서 지금 다른 뭐 알리바바나 뭐 페이스북, 구글이 하는 것과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강화학습 연구가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공격에 대한 액션이 굉장히 단순해요. 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때릴지 말지인데 이 액션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